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제가 들려드릴 이야기는 조선시대 어느 고을의 저작거리에서 시작됩니다. 지금부터 약 400년 전 한 부자 과부가 살던 마을이 있었습니다. 그곳은 지금의 경기도 한 지역이었는데 마을 사람들은 모두 이 부인을 존경했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남편을 잃은 후에도 굳건한 마음으로 살아가며 어려운 사람들을 항상 도왔기 때문입니다. 이 부인의 이름은 박이라고 불렸고 그녀는 큰 저택에 혼자 살고 있었습니다. 재산은 많았지만 자식이 없다는 것이 유일한 한이었죠. 매일 밤 그녀는 창가에 앉아 하늘을 바라보며 한 가지를 소원했습니다. 바로 자신의 사랑을 쏟을 아이가 있으면 좋겠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봄날 박 부인은 마을의 오일장을 구경하러 나갔습니다. 그날따라 날씨가 유난히 좋았고 장터는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과 파는 사람들로 붐볐습니다. 채소를 파는 시골 여인, 생선을 팔던 상인, 그리고 수많은 구경꾼들 사이로 박 부인은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갑자기 한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렸습니다. 고통스럽고 절절한 울음이었습니다. 박 부인은 그 소리의 방향으로 고개를 돌렸고 장터의 한 구석에서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애네난 명의 늙은 여인이 4살쯤 되어 보이는 아이를 마구 때리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는 맞으면서도 자신을 보호하려고 팔로 얼굴을 가렸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의 눈에는 눈물이 흘러내리고 있었지만 무언가 강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박 부인은 천성이 착해서 곧장 그 노파에게 다가갔습니다. 할머니, 어린아이를 왜 이렇게 심하게 때리십니까? 라고 물었고 노파는 대답했습니다. 이 자식은 내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팔아먹으려는 거지 같은 놈입니다. 제대로 돈을 못 벌면 밥을 줄 수 없으니 벌어야 합니다. 이 말을 듣자 박 부인의 마음은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 아이는 그저 끼니를 얻기 위해 노파에게 고아처럼 팔려와 노동을 강요당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박 부인은 순간적으로 결정했습니다. 이 아이를 내게 팔겠습니까? 노파는 웃음을 지었습니다. 이 망나니 자식을 왜 사시겠어요? 하루에 100냥은 벌어야 입에 풀칠을 합니다. 박 부인은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돈주머니에서 100냥의 금화를 꺼냈고 노파는 아이를 밀어내듯 박 부인 앞에 내던졌습니다. 박 부인은 그 아이를 안아 올렸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그 아이의 얼굴을 제대로 보게 됩니다. 얼굴은 때로 뒤덮여 있었고 머리카락은 엉클어져 있었지만 그 눈빛은 분명 달랐습니다. 겨우 4살의 아이가 가지고 있을 수 없을 정도의 깊이 있는 눈빛이 박 부인의 심장을 사로잡았습니다. 박 부인은 아이를 집으로 데려가자마자 무엇보다도 아이를 깨끗하게 씻겨주는 것부터 시작했습니다. 따뜻한 물을 가득 담은 큰 녹그릇에 아이를 살살 담갔고 자신의 손으로 아이의 몸을 정성껏 닦아주었습니다. 물론 처음에 아이는 박 부인을 경계했습니다. 세상이 주기만 했던 것은 고통과 배고픔이었으니까요. 하지만 박 부인의 따뜻한 손길과 부드러운 목소리는 점차 아이의 마음을 열었습니다. 닷새 정도 지났을 때 아이는 처음으로 박 부인을 엄마라고 부르게 됩니다. 박 부인이 아이를 다 씻고 깨끗한 옷을 입혀주자 그제야 아이의 진정한 모습이 드러났습니다. 얼굴의 윤곽은 귀공자처럼 곱고 정교했으며
눈은 투명하고 맑았습니다. 사람들이 하늘이 내린 아이라고 할 정도로 아름다운 외모였습니다. 하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아이의 정신적 능력이었습니다. 박 부인이 처음 아이에게 글자를 가르쳐 보자 아이는 단 한 번만 본 글자를 절대로 잊지 못했습니다. 한 번 본 그림도, 한 번 들은 말도 모두 완벽하게 기억하는 것이었습니다. 마치 살아있는 사진 기계와 같은 기억력이었습니다. 박 부인은 이 아이가 보통 아이가 아니라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아이의 학습 능력은 매우 뛰어났고 도덕성도 훌륭했습니다. 다른 아이들처럼 이기적이지도 않았고 나쁜 말을 하거나 거짓말을 하지도 않았습니다. 마치 누군가 아주 정성껏 교육받은 것처럼 말입니다. 박 부인은 이 아이를 상원이라는 이름으로 부르기로 했습니다. 상원이라는 이름은 하늘이 낸 상서로운 원즉 소원이 이루어진다는 뜻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상원을 마치 친아들처럼 소중히 키웠고 최고의 교사들을 고용해서 글, 산술, 음악 그리고 도덕을 가르쳤습니다. 세월이 지났고 상원은 자라났습니다. 10살이 되자 상원은 이미 고을의 한자 선생까지 능가하는 학문의 깊이를 보여주었습니다. 20살이 되었을 때는 마을 사람들이 상원을 천재 소년이라고 부르기 시작했습니다. 박 부인은 매일 밤 상원이 자는 모습을 보며 웃음을 지었습니다.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날들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고아로 버려진 아이가 자신의 사랑으로 이렇게까지 훌륭한 청년으로 성장했다는 사실이 그녀에게는 무엇보다도 큰 기쁨이었습니다. 하지만 박 부인은 아직 모르고 있었습니다. 상원의 목에 걸려 있는 그 낡은 나무 토막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비밀이 숨겨져 있는지를 말입니다. 박 부인은 처음부터 그 나무 토막을 떼어내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그것이 상원의 과거와 현재를 연결하는 유일한 끈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일지도 모릅니다. 상원이 25살이 되던 어느 가을날 예상치 못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서울에서 관리로 일하던 고위 신분의 사람이 갑자기 박 부인의 집을 찾아온 것입니다. 그 관리의 이름은 최이라고 불렸으며 그는 고관대작의 아들이었습니다. 박 부인은 처음에 그의 방문 목적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관리는 들어서자마자 상원을 빤히 바라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상원의 목에 걸린 나무 토막을 보자 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 목걸이, 혹시 그것을 제게 보여주실 수 있으실까요? 그 관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습니다. 박 부인은 의아해하며 상원에게 신호를 보냈고 상원은 목에서 나무 토막을 풀어 그 관리에게 내밀었습니다. 관리는 나무 토막을 받아들고 아주 조심스럽게 그것을 들었습니다. 마치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을 다루는 것처럼 나무 토막의 한쪽 면에는 글자가 새겨져 있었고 다른 쪽 면에는 특별한 무늬가 조각되어 있었습니다. 그 관리는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제 형의 아들입니다. 그가 말했습니다. 저의 형은 10년 전 서울에서 큰 음모로 인해 죽임을 당했습니다. 아내도 따라 죽었고요. 그들의 아이, 이 아이가 죽었다고만 알았는데 살아 있었단 말인가요? 박 부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이제야 그녀는 깨달았습니다. 상원은 단순한 버려진 아이가 아니라 고위관리 가문의 일원이었던 것입니다.
그 나무 토막은 아이의 신분을 증명하는 쉼표였습니다. 혈족을 찾아올 때까지만 아이를 돌보라는 부모의 마지막 유산이었을 것입니다. 그 관리는 상원을 자신의 집으로 데려가기를 원했습니다. 제가 형과 형수의 죽음을 명백히 하고 이 아이가 정당한 유산을 받도록 도와야 합니다. 제 형의 명예도 회복해야 하고요. 하지만 상원은 거기서 멈췄습니다. 상원은 그 관리의 손을 잡고 조용하지만 확실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는 분명히 기쁜 마음으로 이 시간을 기다렸습니다. 저의 혈족을 만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더 이상 제가 누구인지에 대해 알고 싶지 않습니다. 저는 이미 누구인가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박 부인은 상원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리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상원은 계속 말했습니다. 저를 낳은 분들은 제 혈통을 주셨습니다. 하지만 이 어머니는 제 영혼을 주셨습니다. 저는 이 어머니 곁에 남고 싶습니다. 저의 형 어른께서도 이해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 순간 관리는 상원이 얼마나 훌륭한 아이인지를 깨달았습니다. 비록 혈족으로서 상원을 찾으려고 했지만 상원의 선택을 존중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는 상원에게 자신의 형과 형수의 영혼을 위해 제사를 지낼 수 있도록 방문할 것을 제안했고 상원은 기꺼이 받아들였습니다. 관리는 떠나기 전에 상원에게 많은 토지와 재산을 선물로 주었습니다. 비록 상원이 자신과 함께 가지는 않았지만 그는 상원이 박 부인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기를 바랐습니다. 그리고 그는 상원의 부모님의 명예를 회복하고 상원이 진정으로 원하는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날 밤 박 부인과 상원은 함께 앉아 긴 시간을 말없이 보냈습니다. 촛불만이 그들 사이를 밝히고 있었습니다. 박 부인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상원아, 너는 정말 내 아들이었단 말이니? 상원은 박 부인의 손을 잡고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는 처음부터 어머니의 아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너는 내 피를 받지 않았단다. 박 부인이 말했습니다. 내 어머니는 다른 여인이고 내 아버지도 나와는 다른 남자란다. 상원은 박 부인의 눈을 마주보며 대답했습니다. 어머니, 혈통이란 무엇입니까? 저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 때 아무도 저를 원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노파의 소나기에서 죽음 위의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어머니께서 저를 보셨습니다. 어머니는 저의 눈빛에서 무언가를 발견하셨고 백냥의 금화로 저를 사주셨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거래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상원은 계속 말했습니다. 그 이후로 어머니께서는 저를 씻겨주셨습니다. 외면적으로뿐 아니라 영혼까지도. 어머니께서는 저에게 책을 읽어주셨고 글씨를 가르쳐 주셨으며 무엇이 옳은 행동인지를 보여주셨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아들로 키워주신 것이 아닙니다. 어머니께서는 저를 인간으로 키워주셨습니다. 박 부인은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러면 너는 정말로 여기에 머물겠다는 것이냐? 상원은 박 부인을 안아주었습니다. 예, 어머니. 저는 어머니와 함께 살겠습니다. 저는 어머니의 아들이기를 원하고 그것이 제 진정한 정체성입니다. 저를 낳으신 분들께는 깊은 존경과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저는 어머니의 아들입니다. 그 밤 박 부인은 이제야 완전한 행복을 느꼈습니다.
그녀가 아이 때문에 느끼는 행복은 혈연으로 인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었습니다. 그것은 돌봄이었습니다. 그것은 헌신이었습니다. 이 이야기가 전하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낳은 정과 기른 정 사이에서 어느 것이 더 중요한가라는 질문입니다. 낳은 정은 혈통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그것은 생물학적 관계입니다. 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낳았다는 사실 자체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에 부모님의 사랑은 아이가 태어나는 순간부터 시작됩니다. 하지만 기른 정은 다릅니다. 기른 정은 시간과 헌신을 통해 만들어집니다. 어떤 아이를 보살피고 교육하고 사랑해주는 것은 엄청난 인내심과 책임감을 요구합니다. 특히 그 아이가 혈족이 아니라면 더욱 그렇습니다. 박 부인은 상원을 낳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박 부인은 상원을 길렀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사랑은 상원의 영혼을 변화시켰습니다. 상원이 천재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 뛰어난 타고난 능력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박 부인의 사랑과 교육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에게 낳은 입장이거나 기른 입장입니다. 아니면 동시에 두 입장을 모두 가지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혈연이냐 아니냐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사랑으로 채워져 있냐는 것입니다. 박 부인은 상원의 생모도 생부도 아니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상원의 진정한 어머니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녀는 상원을 사랑했고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상원이 자신의 형과 함께 가지 않고 박 부인 곁에 남은 것은 단순한 감정적 선택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진정한 사랑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는 지혜의 표현이었습니다. 상원은 혈족과의 만남보다 박 부인의 사랑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고 있었던 것입니다. 400년의 시간이 흘렀습니다. 우리는 이제 현대를 살고 있습니다. 하지만 박 부인과 상원의 이야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오늘날 우리 사회에는 많은 아이들이 여전히 박 부인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학대받는 아이들, 버려진 아이들, 그리고 사랑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박 부인과 같은 누군가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눈빛 속에 있는 가능성을 발견해주고 그들을 소중히 여겨주는 사람을 말입니다. 동시에 우리는 모두 어느 정도 상원입니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도움으로 자랐습니다. 우리를 낳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우리를 길러준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어쩌면 부모라고 불리는 한 사람이 두 역할을 모두 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받은 그 사랑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혈연이건 아니건 우리를 돌봐주고 사랑해주는 사람들에게 감사하는 것입니다. 현대 사회에서 가족의 개념은 점점 더 다양해지고 있습니다. 한부모 가정, 재혼 가정, 입양 가정, 그리고 여러 형태의 가족들이 있습니다. 이들은 모두 박 부인과 상원의 이야기 속에서 자신들의 모습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박 부인과 상원의 관계는 혈연으로 시작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관계는 그 어떤 혈연 관계보다도 깊고 진실하고 아름다웠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바로 진정한 가족의 의미입니다. 우리가 가족을 구성할 때 중요한 것은 누가 누구의 혈족인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사랑으로 채워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그 관계가 상호 존경과 신뢰로 이루어져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박 부인은 상원을 돈으로 샀습니다. 하지만 상원의 마음을 얻은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박 부인의 진심이었고 그녀의 일관된 사랑이었고 그녀의 헌신이었습니다. 상원이 자신의 혈족을 거절하고 박 부인 곁에 남은 것도 단순한 감정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상원이 깨달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참된 부모됨이란 혈통이 아니라 사랑과 책임의 실천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혈연을 지나치게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건 내 핏줄이니까라고 말하며 혈연을 모든 것의 근거로 삼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는 우리에게 다른 관점을 제시합니다. 혈연은 중요합니다. 우리의 정체성의 일부이고 우리의 역사의 일부입니다. 하지만 혈연만이 가족을 이루는 유일한 요소는 아닙니다. 선택된 가족도 있습니다. 노력으로 만들어진 관계도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그런 관계들이 더욱 강하고 의미 있을 수 있습니다. 박 부인과 상원의 이야기를 통해 우리는 다시 한번 묻고 싶습니다. 우리 삶에서 가족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사랑이란 무엇인가? 가족이란 우리가 타고난 사람들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족이란 우리가 선택하고 그들을 돌보고 그들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가족이란 우리와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성장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랑이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이란 혈연으로 자동으로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란 매일매일의 선택입니다. 사랑이란 행동입니다. 사랑이란 헌신입니다. 박 부인은 상원을 선택했습니다. 상원도 박 부인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선택이 만든 사랑은 어떤 혈연 관계보다도 진정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가 이 이야기를 기억해야 하는 이유는 우리 주변에 여전히 상원과 같은 아이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누군가의 사랑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박 부인과 같은 따뜻한 손길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 중에서 박 부인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우리는 그 사람을 응원하고 지지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단순히 남은 아이를 거두는 것이 아니라 한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낳은 정과 기른 정, 둘 다 소중합니다. 하지만 만약 우리가 선택해야 한다면 우리는 기른 정을 선택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기른 정은 선택된 것이고 실천된 것이고 증명된 것이기 때문입니다. 박 부인과 상원의 이야기는 400년 전의 이야기입니다. 하지만 그 속에 담긴 진리는 시대를 초월합니다. 사랑의 진정한 의미, 가족의 진정한 의미는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변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상원처럼 자신을 사랑해주는 사람들을 가질 수 있기를, 그리고 우리 모두가 박 부인처럼 누군가를 진정으로 사랑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바로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전해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입니다.